이른 아침 5시였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임진강이 가장 가까운 마을 중 하나였다. 강물이 논둑 끝까지 안개를 밀어올리는 시간이었다. 마을에 불이 켜진 집이 두 집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가 고순복의 집이었다. 고순복은 이 마을 가정도우미였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일을 해주는 여자였다. 62살이었다. 남편은 17년 전에 떠났다. 아이는 없었다. 혼자였다. 그러나 고순복은 불평 없이 살았다. 부지런했고 입이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집 열쇠를 맡겼다. 그러던 고순복이 화요일 새벽에 죽었다. 뒤통수에 둔기로 강한 일격을 받은 것이었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한 것은 이웃집 강 씨였다. 새벽 5시 반에 개 짖는 소리가 이상해서 고순복의 집 쪽을 보니 부엌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강 씨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현장을 확인했다.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흘 후 고순복의 하숙인이 체포됐다. 이름은 한기주였다. 마포구 합정동 50층 강역 탐정사무소에 의뢰가 들어온 것은 한기주가 체포된 지 2주 후였다. 의뢰인은 전화로 먼저 연락했다. 이해나가 응대했다. 강역 탐정사무소입니다. 저는 파주 적성경찰서에서 오래 근무했다가 퇴직한 노형석이라고 합니다. 탐정님께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형석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사무소를 찾아왔다. 60대 후반의 남자였다. 머리카락이 희고 손이 투박했다. 30년 경찰을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강혁도 그런 눈빛을 알고 있었다. 오래 현장을 다닌 사람에게만 남는 눈빛이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말씀하시죠. 노형석이 잠시 손을 무릎 위에서 모으다가 말했다. 고순복 씨 사건입니다. 한기주 씨가 체포됐는데 저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사람 얼굴을 봐온 감입니다. 그리고 한기주 씨를 조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순복 씨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경찰이 체포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증거가 2개였어요. 하나는 고순복 씨 집 마루에서 한기주 씨 신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흙 성분이 발견됐어요. 하나는 한기주 씨 통장에서 현금 45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 그게 고순복 씨 집에서 없어진 돈과 금액이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한기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뒷마당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신발 흙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돈은 다른 용도로 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강혁은 잠시 노형석을 바라봤다. 한기주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노형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 아버지를 알았죠. 착한 집안이에요. 강혁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이른 봄 강바람이 불었다. 고순복 씨 사건, 경찰이 종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예. 한기주 씨 재판이 2달 후입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태블릿을 꺼내 관련 기사와 경찰 수사 공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 선생님. 제가 파주에 내려갈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형석이 눈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혁과 이해나는 다음 날 아침 파주 적성면 두지리로 향했다. 이해나가 최고급 세단을 조용히 몰았다. 강혁은 조수석에서 사건 기록을 읽었다. 탐정님, 세종이 한기주 씨 배경 정리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한기주. 38세, 전직 중소기업 영업직원, 2년 전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 이후 파주 두지리로 내려와 고순복의 집 작은 방을 빌려 지냈다. 고순복과 하숙 계약을 맺었고 청소와 자비를 돕는 조건으로 월세를 낮췄다. 전과 없음. 가족은 서울에 노모 1명. 조용한 사람이군요. 강혁이 말했다. 세종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기주 씨가 고순복 씨 지갑에 손을 댈 동기가 약해요. 고순복 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집 열쇠도 있었고 언제든 접근 가능했거든요. 굳이 살해하고 45만 원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45만 원이 전부였습니까? 예.
고순복 씨 집에서 없어진 게 45만 원뿐이에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봤다. 임진강 쪽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다. 45만 원짜리 사건이 아닐 수 있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지리에 들어섰다.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이 넓고 집이 드문드문 있었다. 고순복의 집은 마을 안쪽 좁은 길 끝에 있었다. 경찰 통제선이 아직 남아 있었다. 노영석이 마을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강혁은 고순복의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에서 멈춰 천천히 훑었다. 있는 것. 부엌 바닥에 남아있는 혈흔 테이프 표시, 오래된 냉장고, 창 위에 걸린 달력, 없는 것. 쓰러진 위치 주변에 격투 흔적이 없었다. 방어 흔적이 없었다. 어색한 것. 부엌 한쪽 찬장 위에 신문 스크랩이 몇 장 꽂혀 있었다. 고순복의 집치고는 정리가 잘 안 된 코너였다. 그 신문 스크랩들은 주변과 달리 최근 꺼내서 여러 번 봤던 흔적이 있었다. 강혁이 그 스크랩들을 꺼내봤다. 주간지 기사였다. 제목은 사라진 여자들, 범죄 현장에서 사라진 4명의 행방은 이었다. 기사 날짜는 고순복 사망 일주일 전이었다. 이해나가 신문 스크랩을 세종으로 스캔하고 분석했다. 기사는 오래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다. 과거 중요 범죄 사건에서 실종된 혹은 행방이 묘연해진 여성 4명의 사진과 이야기였다. 인터넷 주간지 탐사보도팀이 작성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각자의 과거 사진이 실려 있었다. 첫 번째 여자, 강미숙, 30년 전 남편 독살 사건 연루, 공범 의혹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이후 행방불명. 두 번째 여자, 이선화, 25년 전 육아살인 사건 연루, 미성년 당시 계모를 살해한 혐의, 소년원 처분 후 출소, 이후 신원 불명. 세 번째 여자, 박진옥, 20년 전 사기 공범으로 지명수배. 해외 도피 후 소재 미파악. 네 번째 여자, 윤지혜, 15년 전 의문의 자살 사건 목격자. 경찰 조사 직전 잠적. 강혁은 그 사진들을 천천히 봤다. 고순복 씨가 이 기사를 왜 오려놓았을까? 이해나가 말했다. 이 기사를 발행한 잡지사에 연락을 해봤어요. 담당 기자 오준호 씨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사건이 있기 열흘 전에 고순복 씨한테서 이메일이 왔다고 해요. 이메일이요? 예. 고순복 씨가 기사를 보고 비슷한 사진을 자신이 본 것 같다고 했대요. 그런데 맞춤법이 많이 틀려서 담당 기자가 장난 메일로 생각하고 답장을 안 했다고 해요. 강혁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비슷한 사진을 봤다. 어디서 봤을까? 가정도우미였으니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했겠죠. 그중 어느 집에서 그 사진 중 하나를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혁이 노영석에게 물었다. 고순복 씨가 어느 집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노영석이 손가락을 꼽았다. 오래된 걸로는 우 선생님 댁이요. 마을 제일 큰 집이에요. 그리고 남씨 박사 댁, 그 다음에 정씨 부부 댁.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임씨 작가 댁, 총 4집이군요. 예,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가 이미 4집의 정보를 세종으로 검색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4집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인 우 선생 댁이었다. 집주인은 우명환이었다. 70대 노인이었다.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다. 홀로 넓은 저택에 살고 있었다. 고순복이 주 3회 청소를 맡았다고 했다. 고순복 사망 소식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강혁이 집 내부를 훑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들, 과거 직장 사진들, 어색한 것. 거실 구석 탁자 위에 액자 하나가 뒤집혀 놓여 있었다. 다른 액자들은 모두 앞면이 보이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액자만 뒤집혀 있었다. 강혁이 물었다. 저 액자는 왜 뒤집혀 있습니까? 우명환이 힐끗 보더니 말했다. 먼지 닦다 그렇게 됐나 보죠. 신경 안 썼어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며 액자를 집어 앞면을 봤다. 우명환이 아주 조금 굳는 것을 강혁이 느꼈다. 액자 안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다. 30년 이상 된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강혁의 눈에 들어왔다. 강혁은 자연스럽게 액자를 제자리에 두었다. 차에 돌아와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저 사진 여자 얼굴. 세종으로 아까 스크랩 기사 사진들과 대조 분석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가 세종에게 지시했다. 결과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두 번째 집은 남씨 박사댁이었다.
남기철 박사, 65세, 전직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은퇴 후 이 마을에 정착한 지 8년이 됐다. 부인 남순희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남기철 박사는 강혁을 맞이하면서 매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이 이미 한기주라는 사람을 잡았잖습니까? 탐정이 왜 나서는 겁니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 조사했을 텐데.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고순복 씨가 박사님 댁을 청소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거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까? 남기철이 눈을 내리깔았다. 없습니다. 그 전날 마지막으로 청소를 왔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부인 남순희 씨가 주방 쪽에서 차를 가져왔다. 그녀의 손이 잔을 내려놓을 때 아주 조금 흔들렸다. 강혁은 그것을 눈여겨봤다. 세 번째 집은 정씨 부부 댁이었다. 정광호와 정미현 부부였다. 50대 초반, 서울에서 내려와 귀농한 부부였다. 정미현 씨가 문을 열었다. 표정이 밝고 적극적이었다. 고순복 사망에 대해서 매우 충격받았다고 했다. 한기주가 범인일 것이라는 경찰 발표에 의심 없이 동의하는 태도였다. 강혁은 집 내부를 훑었다. 거실 책장 위에 책들이 빼곡했다. 귀농 관련 책들과 원예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중 뽑아낸 흔적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다. 최근에 뭔가를 꺼내간 자리였다. 강혁은 말없이 나왔다. 네 번째 집은 임시작가 댁이었다. 임재훈, 40대 중반. 드라마 작가, 3년 전 이 마을에 내려와 혼자 살고 있었다.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있었다. 고순복이 주 2회 청소를 맡았다고 했다. 임재훈은 다른 주민들과 달리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고순복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던 날 제 서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강혁이 멈췄다. 사진을요? 예, 서재 선반 위에 있던 거예요. 오래된 사진인데 고순복 씨가 그걸 들고 저한테 왔어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순복 씨가 알겠다고 하고 그냥 내려놓고 나갔어요. 그 사진 지금 있습니까? 임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로 안내했다. 선반 위에 사진이 있었다. 3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 혼자 찍은 사진이었다. 그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딸에게, 엄마가. 강혁이 그 사진을 이해나에게 건넸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분석을 시작했다. 세종이 결과를 냈다. 임재훈 서재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주간지 스크랩 기사 사진들의 대조 분석이었다. 결과 화면을 이해나가 읽었다. 탐정님. 사진 속 여자 얼굴이 스크랩 기사의 두 번째 사진과 유사성이 높게 나왔어요. 이선화, 25년 전 계모 살해 사건 미성년 가해자. 강혁이 말했다. 임재훈 씨 어머니가 이선화일 수 있다는 거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탐정님, 이선화는 당시 사건에서 계모를 죽인 소년원 처분 케이스잖아요. 출소 후 신원이 바뀐 거고요. 그 딸이 이름을 바꾸고 살아왔다면 고순복 씨가 그것을 알아챘다는 거요. 예, 강혁은 세종에게 지시했다. 임재훈의 어머니 이름과 출생지 확인해줘요. 세종이 돌렸다. 임재훈의 등록 서류에는 어머니 이름이 임미선으로 되어 있었다. 사망, 15년 전, 강혁이 말했다. 사망했다고 등록되어 있소. 이해나가 말했다. 사망 기록이 있어도 실제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신원 세탁을 한 경우에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재훈 씨를 다시 만나야 해요. 그날 저녁 다시 임재훈을 찾아갔다. 임재훈은 강혁이 두 번째 오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혁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임 선생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진 속 어머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임재훈이 눈을 내리깔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강혁이 말했다. 왜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새어머니와 싸움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게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고순복 씨가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를 알아봤습니까? 임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순복 씨가 사진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순간 놀랐어요.
제 어머니 사진을 어떻게 알아봤냐고. 그랬더니 고순복 씨가 어디선가 비슷한 사진을 봤다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가셨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뒤에 고순복 씨가 돌아가셨소. 임재훈이 눈을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혁은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임재훈이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울에 계세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임재훈이 강혁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해나가 세종 추가 분석 결과를 받았다. 우명한 거실에 뒤집힌 액자 사진, 강혁이 세종 카메라로 짧게 담아뒀던 것이었다. 대조 결과가 나왔다. 액자 속 젊은 여자의 얼굴이 스크랩 기사 첫 번째 사진과 유사성이 나왔다. 강미숙, 30년 전 남편 독살 사건 연루, 공범 의혹, 이후 행방불명.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우명환 씨 집에 있는 사진이 강미숙과 유사해요. 우명환 씨와 어떤 관계일까요? 세종이 우명환 씨 가족 기록을 뒤졌어요. 우명환 씨 첫 번째 아내가 30년 전 사망했어요. 심장마비로. 그 사망 전에 보험금 수령 기록이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독살 사건, 보험금, 남편, 이해나가 말했다. 강미숙이 관여한 사건이 남편 독살 사건이었고 공범이 있었어요. 그 공범이 우명환 씨일 가능성이 있어요. 강미숙은 이후 행방불명됐고 우명환 씨도 이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고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고순복 씨가 우선생댁 청소를 하면서 그 뒤집힌 액자를 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기사 사진과 비교했을 거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탐정님, 이 두 건이 고순복 씨 살인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순복 씨가 어느 집 사진을 보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건지, 그리고 어느 집 사람이 고순복 씨를 죽였는지, 이 두 가지가 아직 연결이 안 됐소.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혁아. 무슨 일이야? 파주 두질이 고순복 씨 사건 알아? 응. 한기주 체포된 거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근거가 뭔데? 강혁이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민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 한기주 구속기간 안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볼게. 근데 혁아, 증거가 확실해야 해. 이미 체포된 상태라 번복하려면 명확한 반증이 있어야 해. 알고 있어. 이에 나는 은비령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은비령은 이미 뉴스에서 파주 사건을 봤다고 했다. 이해나야, 나도 그 사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한기주 씨가 45만 원 때문에 살인을? 말이 안 되잖아. 맞아. 탐정님이 내려가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기주 씨 국선 변호인이 있는 거지? 연락해서 내가 선임 변호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 재판까지 2달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해. 은비령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혁은 김병기 부장판사에게도 연락했다. 병기야, 파주 두질이 고순복 씨 사건 재판 담당 판사가 누구야? 잠깐 확인해 볼게. 그 사건 우리 법원 관할인데 이유재 판사야. 내가 잘 알아. 재판 전에 추가 수사 가능성이 있어. 협조해 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게. 그날 저녁 강혁과 이해나는 두지리의 작은 방을 잡았다. 마을 민박집이었다. 민박집 주인은 최 씨 할머니였다. 고순복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강혁이 물어보자 말을 많이 해줬다. 고순복이가 죽기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그랬어요. 큰일 났다고. 내가 나쁜 사람 옆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혁이 물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까? 그건 말 안 했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걱정됐었어요. 뭔가 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강혁이 더 물었다. 고순복 씨가 평소에 사진을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까? 아, 그거요. 고순복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간지 기사 보고 나서부터 집집마다 사진 액자를 유심히 봤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사 사진들을 집집마다 대조해 봤던 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나쁜 사람을 옆에서 일하면서 알아버린 거죠. 이튿날 아침 강혁은 마을을 더 세밀하게 다녔다. 남기철 박사 댁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혼자 갔다.
이해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사교성이 뛰어난 이해나는 어느 마을에서든 빠르게 녹아들었다. 남기철 박사는 이번에도 불편한 기색이었다. 강혁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박사님. 고순복 씨가 박사님 댁에서 마지막으로 청소한 날 뭔가를 들고 박사님께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까? 남기철이 눈을 내리깔았다. 없었어요, 박사님. 저는 고순복 씨가 그날 마을 어딘가에서 사진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느 집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기철이 잠시 침묵했다. 이때 부인 남순희 씨가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강혁을 보다가 남편을 바라봤다. 그냥 말해요. 남기철이 아내를 봤다. 남순희 씨가 강혁을 향해 말했다. 고순복 씨가 청소하다가 제 오래된 앨범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누구 사진이었습니까? 남순희 씨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제 어머니 사진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박진옥이에요. 박진옥, 20년 전 사기 공범으로 지명수배, 해외 도피 후 소재 미파악. 강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남순희 씨가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강혁이 말했다. 사망 기록이 있습니까? 있어요. 강혁은 잠시 남순희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다. 박사님, 박진옥 씨가 고순복 씨 살해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고순복 씨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기철이 말했다. 고순복 씨가 사진을 보고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강혁은 일어섰다. 밖으로 나와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저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고순복 씨가 죽기 전날 오후에 우명환 씨 집에 갔다고 해요. 정기 청소일이 아니었는데. 강혁이 멈췄다. 정기일이 아닌데 갔다? 예. 누가 봤대요? 고순복 씨 자전거가 우명환 씨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오후 3시 정도에. 강혁이 말했다. 사망 전날 오후 우 선생 댁 방문. 그리고 그날 밤 사망. 이해나가 말했다. 연결이 되죠. 강혁은 우명환을 다시 찾아갔다. 우명환은 이번에 현관에서 강혁을 막았다. 탐정이 자꾸 오면 곤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우 선생님. 고순복 씨가 죽기 전날 오후에 이 집에 왔습니다. 우명환의 눈이 흔들렸다. 청소하러 온 거겠죠. 정기 청소일이 아닌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강혁이 말했다. 거실 뒤집힌 액자요. 그 사진 속 여자. 세종 분석 결과 그 얼굴이 30년 전 강미숙 씨와 유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우명환이 완전히 굳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강미숙 씨는 남편 독살 사건 공범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강미숙 씨와 외모가 유사한 여자의 오래된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고순복 씨가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명환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다가 현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사진은 제 딸아이 어머니 사진입니다. 강혁이 물었다. 따님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명환이 오래 침묵했다가 말했다. 강혜란이에요. 제 전처예요. 30년 전에 이혼하고 연락 끊겼어요. 강혜란 씨와 강미숙 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우명환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어요. 이혼 후에 이름을 바꾼 것도 나중에 알았고요. 고순복 씨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실을 눈치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명환이 한숨을 내쉬었다. 고순복 씨가 전날 오후에 왔어요. 사진에 대해 물었어요. 이분이 선생님 아는 분이냐고. 저는 그냥 전처라고 했어요. 고순복 씨 반응이 어땠습니까? 알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혁은 잠시 우명환을 바라봤다.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우명환이 정면으로 강혁을 봤다.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순복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강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강혜란 씨 현재 소재를 알고 계십니까? 우명환이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강혁은 밖으로 나왔다. 이해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고순복 씨는 내 집 중 한 곳에서 사진을 발견했소. 그리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소. 그런데 기자는 답장을 안 했소. 그러자 고순복 씨는 직접 해당 인물을 찾아가서 확인하려 했소.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고순복 씨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강혁이 말했다. 문제는 고순복 씨가 정확히 어느 사진을 보고 어느 집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 연결이 안 됐소.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요. 그날 밤 강혁은 민박집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우명환, 강혜란 의 강미숙 가능성. 그러나 우명환은 부인했고 강혜란은 이미 소재 불명. 남순희 씨 어머니 박진옥 사망했다고 하지만 확인 필요. 임재훈 어머니. 이선화 가능성. 서울에 있다고 했음. 정씨 부부 댁. 책장에서 뭔가 뽑힌 흔적. 4가지 흔적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고순복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우선 우 선생 댁에서 고순복 씨 사진을 봤다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됐소. 그러나 우명환 씨는 고순복 씨를 죽일 이유가 약해요. 강혜란 씨는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이니까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순복 씨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소. 그 메일 내용에 이 마을에 비슷한 사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소. 그 이메일이 기자에게 무시당했다 해도 만약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닿았다면요.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기자가 무시했지만 다른 경로로 내용이 새어나갔을 수 있어요. 기자에게 먼저 연락해봐야 할 것 같소. 이해나가 즉시 기자 오준호에게 연락했다. 오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아, 그 이메일이요. 저는 별 신빙성 없다고 생각해서 아카이브에만 저장해뒀는데요. 그 이메일을 혹시 다른 사람과 공유하신 적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 있어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마을 두지리에서 제보가 하나 더 왔거든요. 그 제보자한테 고순복 씨 이메일을 참고로 보내줬어요. 그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두지리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메일 주소만 있고요. 이해나가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세종이 이메일 주소 추적을 시작했다.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이메일 IP 기록이 두지리 특정 위치에서 발신됐다. 그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집은 정씨 부부 댁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정씨 부부 댁이 기자에게 제보를 했소. 그리고 기자가 고순복 씨 이메일을 정씨 부부에게 전달했소. 그러면 정씨 부부는 고순복 씨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소.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고순복 씨가 죽었어요. 이어서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정씨 부부가 기자에게 제보한 이유는 뭐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게 하려고 제보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해나가 말했다. 다른 사람을 노리고 한 제보일 수 있어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정씨 부부댁 책장에서 뽑힌 흔적. 뭔가를 숨긴 것이 아니라 꺼낸 것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엮으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늦게 세종이 정씨 부배경을 추가로 분석했다. 정광호, 정미현, 이 마을에 3년 전 이주. 정미현의 전 남편 기록을 추적했다. 이혼 기록이 있었다. 이혼 전 남편의 사망 기록이 있었다. 5년 전 심장마비. 그런데 세종이 발견한 것이 있었다. 전 남편 사망 당시 보험금 수령 기록. 그리고 사망 전후 처방 전 기록. 이해나가 화면을 읽었다. 정미현 씨 전 남편이 사망 직전 특정 약물을 복용했어요. 그런데 그 약물이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비공식 경로로 입수된 것으로 보여요. 강혁이 말했다. 독살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현 씨가 강미숙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정미현 씨가 4번째 여자요. 윤지혜. 15년 전 의문의 자살 사건 목격자. 경찰 조사 직전 잠적. 이해나가 얼굴 대조 분석을 돌렸다. 세종 결과가 나왔다. 정미현 현재 얼굴과 윤지의 15년 전 사진의 유사성이 높았다. 다음 날 새벽, 강혁은 민박집에서 뒤란을 걷다가 멈췄다. 뒷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다. 강혁의 눈이 어둠 속을 읽었다. 형사 시절부터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담장 뒤 그림자 방향, 발소리 없는 이동,
강혁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다른 쪽 길로 걸었다. 그러다 담장 모서리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남자였다. 중간 체격,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강혁이 먼저 말했다. 늦은 시간에 산책이십니까?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서려 했다. 강혁이 빠르게 남자의 팔을 잡았다. 남자가 몸을 비틀었다. 강혁은 골목과 담장의 지리를 이미 읽고 있었다. 담장 모서리를 이용해서 남자의 이동을 차단했다. 남자가 주저앉았다. 모자가 떨어졌다. 정광호였다. 정씨 부부 중 남편이었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 새벽에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광호가 눈을 피했다. 강혁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를 위협하러 오신 겁니까? 정광호가 입술을 달싹였다. 강혁이 말했다. 부인이 시킨 겁니까? 정광호가 눈을 떨궜다. 강혁이 그를 잡은 손을 놓아줬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내일 두 분을 만날 겁니다. 정광호가 일어나 빠르게 걸어갔다. 강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해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정씨 부부 집 준비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의 답장이 즉시 왔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아침이 됐다. 강혁과 이해나는 정씨 부부 댁으로 갔다. 정미현은 문을 열면서 굳어 있었다. 남편 정광호는 옆에서 시선을 돌렸다. 강혁이 들어서며 거실을 훑었다. 책장의 빈 공간이 어젯밤에도 그대로였다. 뭔가를 꺼내간 흔적이 그대로였다. 강혁이 자리에 앉아 정미현을 바라봤다. 정 선생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기자 오준호 씨에게 제보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이 집에서 보내진 이메일이 맞습니까? 정미현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종 IP 추적 결과입니다. 정미현이 잠시 침묵했다. 보냈어요. 그 기사가 흥미로워서요.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습니까? 그냥 오래된 사건들이 흥미로웠어요. 강혁이 말했다. 기자가 고순복 씨 이메일을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고순복 씨가 이 마을에서 비슷한 사진을 봤다고 했죠. 정미현이 눈을 내리깔았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윤지혜 씨, 15년 전 자살 사건 목격자, 경찰 조사 직전 잠적하신 분. 정미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정광호가 옆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해나가 출입구 쪽에 서 있었다. 이해나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치였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고순복 씨가 선생님 집에서 뭔가를 봤습니까? 정미현이 입술을 다물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고순복 씨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 마을에서 비슷한 사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이 선생님께 전달됐소. 선생님은 고순복 씨가 선생님의 과거를 알았다고 생각하셨겠죠. 정미현이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정 선생님 집 책장에서 뽑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전 사진 앨범이 있었고 고순복 씨가 청소 중에 그것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미현이 눈을 내리깔았다. 앨범은 제가 서울에 맡겼어요. 강혁이 말했다. 고순복 씨가 죽기 전날 밤 이 집에 오셨습니까? 정미현이 정면으로 강혁을 봤다. 아니요. 그 눈빛이 강혁의 눈빛과 오래 마주쳤다. 강혁은 잠시 그 눈빛을 읽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정미현은 과거를 숨기고 있지만 고순복을 죽이지는 않은 것 같았다. 강혁이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며 이해나에게 낮게 말했다. 아니요. 이해나가 말했다. 정미현 씨가 아니요. 예. 고순복 씨는 이 집에서 뭔가를 봤을 수 있어. 그리고 정미현 씨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순복 씨를 직접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강혁이 걸으며 말했다. 고순복 씨가 죽기 전날 오후에 우명환 씨 집을 방문했소. 그리고 그날 밤 죽었소. 우명환 씨 집 사진을 보고 무언가를 알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거요. 그 누군가가 범인이요. 이해나가 말했다. 우명환 씨가 누군가에게 연락했을 수도 있겠군요. 강혁이 멈춰 섰다. 우명환 씨 딸,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딸이요? 거실 사진 속 여자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딸이요. 우명환 씨가 딸이 있다고 했소. 세종에게 바로 지시했다. 우명환의 자녀 기록, 결과가 나왔다. 우명환.
자녀 1명, 우혜진, 35세. 현재 서울 마포구 거주. 이해나가 말했다. 마포구요. 강혁이 말했다. 우혜진 씨 직업이 뭐요? 세종이 돌렸다. 우혜진, 3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런데 이해나가 추가 분석 결과를 보다가 멈췄다. 탐정님, 우혜진 씨가 3년 전 파주 적성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기록이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아버지 근처에 땅을 샀군. 아니요. 매입한 부동산 위치가 임재훈 씨 집 근처예요. 강혁이 멈췄다. 임재훈 씨 집 근처.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재배열됐다. 임재훈, 어머니 이선화, 이름 바꾸고 살아온 전력, 서재 사진, 고순복이 사진을 들고 물었다. 우혜진, 우명환의 딸, 어머니 강혜란 이 강미숙 가능성. 임재훈 집 근처 부동산 보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가.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혹시 임재훈 씨와 우혜진 씨가 아는 사이 아닐까요? 강혁이 말했다. 확인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가 세종으로 두 사람의 SNS와 공개 기록을 교차 분석했다. 결과가 나오는데 20분이 걸렸다. 임재훈과 우혜진, 서울 시내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 SNS에 공개 게시된 것이 있었다. 3년 전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에 서로의 태그가 없었지만 배경이 같은 장소였고 시간대가 같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아는 사이였어요. 강혁이 말했다. 우혜진 씨가 임재훈 씨 근처 부동산을 산 것은 우연이 아니오.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가 있어.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두 사람 어머니의 공통점이 뭐요? 이해나가 말했다. 과거 범죄와 연루됐고 신원을 바꾸고 살아왔소.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소. 강혁이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고순복 씨가 두 어머니 중 한쪽 또는 둘 다 사진을 알아채자 함께 제거한 거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탐정님. 그러면 한 가지가 더 맞아 떨어져요. 뭐요? 고순복 씨 집에서 없어진 45만 원이요. 한기주 씨 통장에서 인출된 것과 금액이 같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한기주 씨 돈이 아니라 누군가 한기주 씨를 엮으려고 일부러 그 금액을 꺼낸 거라면요. 강혁이 말했다. 한기주 씨 통장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 세종이 한기주 씨 통장 인출 경로를 분석했어요. 편의점 ATM이었어요. 두지리 마을 편의점. 그 편의점 CCTV가 있어? 이해나가 바로 확인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CCTV 해당 인출 시각 화면에 찍힌 사람 우혜진이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가 말했다. 한기주 씨 ATM 카드를 미리 복사해뒀다가 직접 인출한 거예요. 한기주 씨 카드를 접근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 임재훈 씨 집에서 종종 파주에 왔을 거예요. 한기주 씨가 두지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갑이나 카드를 어딘가에 잠깐 뒀던 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강혁이 말했다. 우혜진 씨와 임재훈 씨가 함께 한기주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순복 씨를 죽였소.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직접 죽였는지는 아직. 우혜진 씨요. 고순복 씨 사망 전날 저녁. CCTV 없는 시간대에 고순복 씨 집을 찾아갔소. 이해나가 말했다. 어떻게 아세요? 강혁이 말했다. 고순복 씨 집 부엌 바닥에 방어 흔적이 없었소.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등을 보인 것이요. 낯선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소. 이해나가 말했다. 우혜진 씨가 이 마을에 아버지 때문에 자주 왔다면 고순복 씨와 알고 있었겠군요. 강혁이 말했다. 고순복 씨는 우혜진 씨를 우명환 씨 딸로 알고 있었소. 그러니까 안심하고 등을 보인 거요.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한기주 사건 반증 자료 보내줄게. ATM 인출 CCTV랑 이동 기록이야. 우혜진이라는 사람이 한기주 카드로 인출한 거야. 어떻게 카드를? 복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고순복 씨 살해 용의자는 우혜진이야. 임재훈과 공범 관계야. 우혜진이 누구야? 파주 우명환 씨 딸이야. 현재 서울 마포구에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알겠어. 지금 당장 움직일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하겠어? 가능해. CCTV 증거랑 IP 기록이 있으니까. 은비령 변호사에게도 연락했다. 은 변호사님, 한기주 씨 무죄 방향으로 다시 정리해 주세요.
진짜 범인이 우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은비령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강태룡 장군에게도 연락을 넣었다. 태룡아, 서울 마포구에서 용의자 신병 확보할 때 경호 지원 필요할 수 있어. 알겠어. 인력 대기시킬게.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서울로 가야 해요. 이해나가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우혜진의 자택. 강민혁과 수사팀이 먼저 도착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10분 후 도착했다. 우혜진은 자택에 있었다. 임재훈도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였다. 강혁이 들어서자 우혜진이 강혁을 바라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강혁이 말했다. 우혜진 씨. 파주 두질이 편의점 ATM에서 한기주 씨 카드로 45만 원을 인출한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우혜진이 입술을 다물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고순복 씨는 우명환 씨 댁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주간지 기사 사진 중 하나와 유사했습니다. 고순복 씨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이 정 씨 부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을에 알려졌고 선생님도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임재훈이 옆에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강혁이 임재훈을 바라봤다. 임 선생님.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카드를 복제하고 누명을 씌운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재훈이 눈을 내리깔았다. 우혜진이 말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낮았다. 어머니가 평생 숨어 살았어요. 한 번도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어머니가 무너지셨어요. 고순복 씨가 사진을 알아보고 언제 말할지 모른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고순복 씨를 죽였습니까? 우혜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고순복 씨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우혜진과 임재훈이 체포됐다. 한기주는 그날 저녁 석방됐다. 노형석이 구치소 앞에서 한기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기주는 40일 가까이 구금됐다가 나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는 노형석의 손을 잡고 오래 말이 없었다. 강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이해나가 옆에 서서 말했다. 탐정님, 고순복 씨가 그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한기주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냥 억울하게 살다 갔겠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고순복 씨 죽음이 결국 진실을 드러낸 거네요. 강혁이 말했다. 고순복 씨는 하찮은 가정도우미 아줌마가 아니었소. 오래된 마을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속을 가장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소.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 우명환 씨 딸이 어머니 때문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어머니 강미숙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강혁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행방불명 상태고 강미숙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어요. 우혜진 씨 재판 과정에서 정리될 거요. 그 사람들, 어머니들. 평생 숨어 살았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숨어 사는 것이 해결이 아니오. 언젠가는 터지는 거요. 고순복 씨처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이해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타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강민혁에게 문자가 왔다. 혁아, 잘했어. 한기주 오늘 풀렸지. 고순복 씨 유가족한테 국가보상 청구 안내해줬어. 강혁이 짧게 답했다. 감사해. 이해나가 차를 몰며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이 창밖을 바라봤다. 파주 들판이 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임진강 쪽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수고는 고순복 씨가 했소. 강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울로 돌아왔다. 사무소에는 세종이 새로운 의뢰 목록을 정리해 놓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 쪽에서 나왔다. 탐정님, 이번에도 잘 됐군요. 강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정이가 커피를 가져왔다. 이해나는 탁자에 앉아 다음 의뢰 검토를 시작했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봄밤의 한강 위로 불빛들이 흔들렸다. 한기주가 이 사건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을 잃은 채 하숙집에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갇혔다가 나왔다. 그의 삶은 이 사건 이후 어떻게 될까? 노형석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표정이
강혁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가, 강혁이 탐정이 된 이후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범인을 잡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고순복 씨의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던 그 여자의 집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인천에서요. 강혁이 창에서 시선을 돌렸다. 어떤 건이요? 이번에는 실종 사건이에요. 중소기업 대표가 사라졌는데 경찰은 자발적 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족은 아니라고 해요. 강혁이 의자에 앉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는 이미 다음 출발 일정을 짜고 있었다. 세종 로봇이 조용히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의 불빛은 오늘도 서울에서 가장 늦게 꺼졌다.